이스라엘하고 이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상자가 나고 있고 서로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있는 걸 보면 긴장 상태는 상당히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신을 보니까 좀 겁나는 거는 동아시아의 많은 지정학자들이 실제로 다음 전쟁 지역을 중국과 대만으로 꼽더라고요. 그리고 그 발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지금 국력이 최강이고 앞으로 꺾일 게 뻔하다면 최강일 때 승부를 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딱 그 시기다라고 하면서 뭐 26년설, 27년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지정학적인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소양 담는 게 우선은 최소한의 대응책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쌤. 지난주에 좀 사건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제일 큰 사건은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죠? 제가 지정학 같은 걸 잘 몰라가지고. 네,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 갈등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드론 폭격이라든지 또 이란의 또 미사일 수백 발의 보복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이 되고 있고, 근데 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방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근데 음, 잘 돼 있다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사상자가 한 30명에서 한 50명? 그러니까 100명 어, 내외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방어막 시스템이 약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군 수뇌부의 핵심 간부들도 타격을 입고 이제 죽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음, 군사력 차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뭐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란이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핵무기 시설 그리고 핵무기 개발을 좀 서둘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핵시설 위주로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핵시설을 이렇게 타격을 하면 이란에서 핵 보유하는 게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이제 정보가 제한된 것도 많고 네. 지금 언론들 속에서도 대다수는 주요 언론지들은 그래도 이란이 아직 그 핵무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정말 그런 건지는 뭐 까봐야 아는 것 같아서 그거를 네. 또 지금 일개 유튜버 수준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는 거라서 일단은 없는 걸로 우선은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사상자가 나고 있고 서로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있는 걸 보면 긴장 상태는 상당히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정학적인 해석을 조금 더 덧붙이면 네. 저희 지금 고래동 공부 멤버십에서 그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 오태민 교수님 책을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점점 그 이야기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책의 이야기대로. 음, 왜냐면 그 미국이 지금 정부 적자, 재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37조의 달러에 달해서 그 이자를 감당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국방부에 들어가는 예산을 초과한 그런 면까지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지금 택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각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음, 뒤에서 간접적으로 서포트하고 네. 지켜보기만 할 뿐 직접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이 크게 이제 유라시아, 러시아 지역이 있고 동아시아가 있고 그다음에 중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네. 중동은 아마 이제 미국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대신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음, 지정학의 구도 큰 흐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지정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와, 이게 저도 그냥 한국에서 살고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쟁이 동아시아에서 과연 날까? 이게 퀘스천이잖아요. 네. 근데 이 지정학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지정학의 커다란 패러다임은 현존하는 거고 음, 이거는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음,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태민 작가님의 책의 그 서문에도 보면은 오태민 작가님의 따님하고 오태민 작가님의 어머니하고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이게 지금 같은 시대 속에서 똑같은 엄청난 그 지정학적 변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아시아의 많은 지정학자들이 제가 이렇게 외신을 보니까 좀 겁나는 거는 실제로
다음 전쟁 그 지역을 중국과 대만으로 꼽더라고요. 그리고 그 발발 네.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이게 저도 말을 하면서도 경험을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일생일대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 지정학 전문가들이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정말 그런 건가 이러 싶더라고요. 이게 제가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여기저기 좀 찾아봤어요. 네, 걱정되니까. 그런데 대만이 지금 전력난이 되게 심각하대요. 지난번에도 살짝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원전, 탈원전이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대만은. 근데 탈원전에서 줄어든 에너지만큼 재생에너지가 뭐 그 역할을 대신 해줘야 되는데, 알다시피 그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전력이 지금 대부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대요. 그럼 천연가스로 발전을 하면서 지금 근근히 먹고 살고 있거든요. 전력 면에서. 근데 그래서 중국에서 대만 해협을 봉쇄하는 작전을 매일 연습을 하고 있대요. 음, 그러니까 걔네들은 공격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대만 해협에서 천연가스가 못 들어오게 그것만 막으면 대만은 고립되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수준으로 너무 쉬운 거죠. 전쟁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시진핑이 예전하고는 좀 분위기가 확실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옹달님이 뉴스 게시판에도 올려주셨는데 시진핑이 요즘에 정치적인 위상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본인의 권력이 좀 떨어졌을 때, 힘이 좀 떨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어, 선택이 맞아요. 전쟁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게 푸틴도 그렇고 뭐 네타냐후도 그렇고 그게 연관이 없진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시진핑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힘이 강할 때는 몰라도 시진핑의 힘이 점점 더 떨어지면 전쟁 가능성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책 한 권을 보여드리면 저희 네, 거인의 정원 출판사 책은 아닙니다. 네네. 이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네. 제목 센데요. 이게 네. 네, 이 책이 2023년에 발행이 됐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아마 이제 번역이 1년 정도 걸리니까 2022년에 미국에서는 발행이 됐는데 음. 여기서 말하는 게 딱 지금 성쌤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강국하고 그 다음 국가하고 패권을 다툴 때 네. 전쟁이 언제 발생을 하냐면 말씀해주신 대로 꺾일 때 전쟁이 난다는 게 이 지정학자의 이론인 거예요. 근데 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지금 국력이 최강이고 앞으로 꺾일 네. 게 뻔하다면 최강일 때 쇼부를 보겠죠. 승부를 음. 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딱 그 시기다라고 하면서 뭐 26년설, 27년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무슨 전쟁광이냐, 뭐 불안 조장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 분도 보면은 이력이 어마어마하시고 그 CIA와 협력해서 전 세계의 정보를 취합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우리가 그래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뭐 국가를 옮기고 이민하고 이런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가족들의 네. 생활 터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쉽게 옮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저는 지정학적인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소양 담는 게 우선은 최소한의 대응책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요즘에 금도 많이들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 지정학적 이슈가 뭐 올라오고 전쟁 나고 하면 금도 되게 좋은 자산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금값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다시. 네. 네. 그래서 그 피츠제럴드라고 그 상무부 장관 네. 루트닉의 네. 아들이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 회사하고 그다음에 테더는 비트코인하고 금하고 결합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어요. 네. 네. 둘이 그리고 친하잖아요. 네,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고. 맞네요. 어. 말씀하신 대로 그 가치에서 또 21 캐피털이라는 또 그 네. 기업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하고 이걸 같이 가면서 이 과도기적으로 아직은 비트코인이 그 금만큼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는 아직은 설득력을 못 가졌기 때문에 네. 하지만 시간의 싸움이 이제 가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같이 모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솔직히 엄청 평화주의자거든요. 싸우는 거 되게 싫어하고 심지어 뭐 누구랑 말다툼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막 그런 편인데 전쟁은 무조건 안 좋다는 주의이긴 하지만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전쟁이 경제적으로 좀 전환점이 됐을 때도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네, 역사적으로. 사실 베트남 전쟁이 나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수혜를 좀 많이 입었고 미국도 좀 마찬가지였잖아요.
중국하고 대만이 진짜로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 우리나라에게는 좀 좋은 점이 많을까요? 나쁜 점이 많을까요? 우리나라는 저는 진짜 상상하기는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안 네. 좋은 일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산업 부흥을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음, 단기적으로는 지금 경제 상황 서울에서 보더라도 충격이 훨씬 크지 않을까 어, 싶고요. 그래서 물론 전쟁과 관련된 예측은 아니지만 네, 그 억만장자 그 팔리아 피티아라는 분이 계신데 네, 이분 X 계정을 제가 팔로우업을 합니다. 네. 되게 통찰력 있으신 분이고 이번에도 이분이 사실 그 서클 상장하기 전에 서클 많이 오르더라도 조금 사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 네, 그때 그래도 올랐을 때 샀으면 지금 많이 벌었을 건데 네. 그리고 이분이 그 작년에 최고의 투자자로 누구를 꼽았냐면 마이클 세일러를 꼽았어요. 어, 그만큼 이제 친 비트코인 성향도 있으신 분인데 통찰력도 있으시고 네, 이분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일본 뭐 유럽 이런 쪽을 볼 수 있고 뭐 중국이 저평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막 하는데 네, 그래도 결국에는 돈을 둘 곳은 미국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금리 인하가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재정적으로 그 부담이 적어지니까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나 이런 산업 생산성에서 다시 한번 미국이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꼽았는데 보니까 최근에 또 제가 책을 하나 또 읽고 있습니다. 이 레이 달리오의 빅사이클이라는 책을 읽고 네, 이 대가들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 대가들은 확실히 역사와 지정학과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서 음, 큰 흐름을 얘기하는데 이 책에서도 보면은 결국에는 미국이 어려운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 처할 거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강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으로 볼 때는 제가 그 투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을 아까 물어보셔서 한국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더라도 지금 뭐 분위기 조금 그 이스라엘 이거 관련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내가 한국을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명확하게 오를 주식 기업을 발견했다 하시면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배적인 포트폴리오는 미국으로 가져가시는 게 달러 표시 자산으로 그게 네, 더 안전하지 않을까. 왜냐면 개인들은 우선 잃으면 안 되잖아요. 소액으로 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네, 네, 기관보다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원화 위주로 너무 축적을 하는 것보다 좀 안정성 면에서 리스크 해치 면에서도 달러 표시 자산을 좀 적극적으로 보유하는 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더 탄탄해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맞습니다. 이미 대부분은 투자하면은 부동산은 보통 갖고 계시니까 부동산은 누가 뭐래도 원화 표시 자산이잖아요. 한국 부동산은 네, 제 생각에 원화 표시 자산은 일부러 더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달러 지금 표시 자산을 네. 지금 뭐 부자들도 건물 팔고 아파트 채수 줄여가지고 똘똘한 음, 한 채 전략으로 가게 되잖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 네. 그런 것처럼 뭐 부동산 투자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공부를 좀 하셔서 이 신생 자산 많은 세계의 억만장자들 그리고 지금 테더랑 이런 뉴스들도 엄청 많잖아요. 실제로 네. 쓰이고 있는 리다페이 카드도 막 나오고 음,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소액 포트폴리오 그 블랙록은 한 2% 정도는 꼭 비트코인 사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런 식으로 꼭 담아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던데, 웅달님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네. 이게 미래의 일이고 지금 이 통화 주권을 갖둔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여기서 밀리면 우리나라 원화도 좀 극단적으로 보면은 저 3세계의 통화들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이게 또 시장 점유율 싸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통화에 대한 주권 싸움이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거를 안 만들면 그냥 달러에 밀려버리는 거잖아요. 네. 물론 또 달러를 주로 이렇게 달러가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을 때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공부도 너무 짧고, 그래도 아무래도 또 달러가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통화적으로 불안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화로 어느 정도는 방어하는 입장에서 취해야 될 것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방어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냐, 그건 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긴 하지만, 이게
좋은 성과를 얻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더라도 저는 좀 되게 걱정되는 게 자본금 뭐 5억, 50억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워낙 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데. 아니 5억, 50억이면 보통 개인들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 된다 싶어서 뛰어들 수 있고, 그리고 회사가 5억이나 50억처럼 이렇게 자본이 적으면 망할 위험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맞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안정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저는 5억, 50억이 아니라 최소한 한 5천억은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난립할까 봐 저는 그게 너무너무 걱정돼요. 그러니까 네, 되게 졸속으로 할까 봐 저는 그게 진짜 걱정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인들 가뜩이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식도 별로 안 좋은데 네, 워낙 스테이블 코인도 졸속으로 하다가 그게 뭐 그것 때문에 돈 잃는 사람, 스테이블 코인이라서 안전한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코인을 샀는데 이게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됐다. 예전에 뭐 루나테라처럼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규제를 명확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 할 거라면. 그게 좀 네, 걱정됩니다,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역사에 우리가 다 공부를 좀 하면 알 수 있는 게 테더도 지금의 네, 테더는 엄청난 기업이 됐지만 그리고 아직도 더 인정받아야 될 미국 내에서는요. 길이 네, 있지만 테더도 예전에 계속 의심받았던 게 그 자본금만큼 너가 안전자산을 갖고 있느냐. 네, 근데 만약에 진짜 성쌤이 지적하신 것처럼 소액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그 5억 자본금으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난립을 하면 그 관리 감독도 어려울 거고요. 네, 그거 다 공무원들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회계를 막 조작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뭘 그런 네,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조작을 하면은 그거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또 줄줄이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미국에서 지금 강화하고 있는 게 지니어스법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규제를 우리도 명확하게. 확실히 역사를 공부하고 이 절차를 밟아가면서 뭐 한국판 지니어스법 같은 거를 확실하게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좀 걱정이 좀 사실 좀 많이 됩니다. 이렇게 업계 전문가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좀 전시 행정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이기 위한 행정은 진짜 하면 큰일 나고, 금융은 그렇게 함부로 손대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얘기 아까 잠깐 하셔서 그 부분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많은데 지금 똘똘한 한 채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뭐 원베일리 막 50 몇 억 찍고 막 60억 되겠다 막 국평이 그러니까 사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만든 게 좀 정책이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똘똘한 한 채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적으로. 네, 그러면 강남 집값만 많이 오르고 이 지방 집값은 지금 되게 대부분 힘들잖아요. 이 네. 양극화가 더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맞아요. 일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한 분 부동산 전문가분을 만났어요. 네,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또, 역시 성쌤이랑 이렇게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느끼는 게 네, 그분도, 그리고 워낙 또 성쌤이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그분도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분이 그 부동산을 하나 매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최근에. 근데 그 매도한 부동산의 지역이 나쁘지가 않아요. 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대요. 음, 그래서 그거를 팔고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no, 왜냐면 그걸 팔아서 그 위에 거를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부담이 네, 되니까 그렇게 갈 수는 없고 그 대신 이제 뭔가 상승 투자 수익률을 높여야 되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더 담으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처럼 제가 볼 때 괜찮은 부동산인데도 그 격차를 느끼시는 전문가시라면은 음, 그 아닌 지역들의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는 그 격차가 엄청나질 거라는 거죠. 네, 옛날에 그 IMF 때 그 1990년 후반대만 봐도 압구정이랑 도봉, 뭐 노원 이런 강북이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별로 안 났죠. 둔촌주공이 더 오히려 막 높은 것도 있었고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 그 격차가 벌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게 더 벌어진다는 거죠. 음, 그래서 부동산도 이렇게 바뀌겠구나, 네. 바뀌어가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똘똘한 한 채를 포기를 해야 다주택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무리해서 뭐 이것저것 정리해서 제일 좋은 거 하나만 살려고 막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반포랑 압구정 뭐 이런 데가 되겠죠. 그리고 금액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뭐 잠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돈이 되는 한 최대한 끌어서 제일 좋은 거 하나 음.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저는 네. 그거는 정책적으로 좀 강남 때려잡기를 하고 싶다면 네. 오히려 다주택자들에게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그 돈이 좀 분산이 돼서 여기저기로 좀 퍼지게 되지. 이러면 좀 상대적인 박탈감만 더 강해지고 양극화가 더 심해지잖아요. 이거는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음모론적으로 네. 저는 음모론이라기보다는 경제 이론적으로도 있으니까요. 그 뭐 프랑스 경제학자 캉티옹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최근에 보면은, 네. 그리고 이제 브라질이나 이런 남미 사례를 통해서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통해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기득권들은 자기들의 자산이 아무래도 그런 초고급,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산에 파킹이 돼 있잖아요. 네. 그거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다른 그러면 중산층이나 뭐 중상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희생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가면 그래도 한 10년 또 버틸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10년 지났을 때 또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뭐 운 좋으면 뭐 또 뭐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지키고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권력의 이기적인 거. 근데 이게 사실 좀 확대하면 지금 지정학의 흐름하고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네.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이런 기축통화 국가들이 다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통화를 막 발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관세도 때리고, 또 새로운 막 규제 프레임을 만들면서 통행세를 받으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중산층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강남에서 나고 자랐고 29살 때까지 강남에서 쭉 다른 데는 살아본 적도 없거든요. 거기서만 쭉 살아서 잘 몰랐는데 지금은 뭐 세종지수 살아보고 지금은 전라도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살 때 제가 생각했을 때 힘든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자리가 진짜 없어도 정말 없구나. 음, 그걸 좀 되게 많이 느끼고 두 번째는 교육의 격차가 진짜 너무너무 큰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저는 네. 애들이 있으니까 교육의 격차를 줄이려면 저는 오히려 엘리트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비평준화 고등학교가 있었잖아요. 지방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 얼마든지 좋은 학교 진학하고 이런 길들이 좀 많이 열려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들이 다 평준화가 돼서 그나마 뭐 대전의 둔산동, 뭐 대구의 뭐 수성구, 뭐 그 정도만 지금 뭐 지방에서 그래도 좀 공부 잘하는 학군으로 남았는데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비평준화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지방일수록 더더욱 애들도 없는데 평준화까지 시키면 애들이 진짜 지방에서는 웬만한 시나 군에서 전체에서 서울대 한두 명 갈까 말까 한 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강남에서는 학교 하나에서 뭐 한 3, 40명씩 가는데 이거는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뭐 새 정부도 들어서고 했으니까 강남만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거를 좀 어떻게 하면 파쇄할 수 있을까? 그걸 좀 맞아요. 근본적으로 접근해 줬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어요.